물권의 효력을 볼 차례죠. 효력. 물권의 효력은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물권이 지배권의 전형적인 거니까 지배권의 효력이죠. 가장 전형적인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지배권의 효력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지배권의 효력이라고 하면 어제도 잠깐 거론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대외적 효력이지만 대내적 효력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대내적 효력으로 거기 밑에 나오는 12번 테마의 우선적 효력이 있고 대외적 효력으로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권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니까 물권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잠깐 빼고 물론 이제 그 대비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문단에서는 효력이 뭔가에 대해서 다 설명 나왔죠. 효력이 보통 그 법학에서 효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효력이 뭔가? 효력이 뭐예요? 권리 내용의 실현이 법에 의하여 어떻게 인정되고 보호되는지 그거라고 써있죠. 메모리 펜 칠해가지고 효력이 뭔가에 대해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효력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내용의 실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행사가 이렇게 되죠. 권리의 행사가 법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되고 보호되는지, 그러니까 권리 행사의 인정 방법, 보호 방법 이거 말이에요. 권리 행사의 인정과 보호 방법 이 말 자체는 그 다음에 그 첫째 문단의 하단부는 이 효력, 즉 행사의 인정 방법, 보호 방법이 각종 물권에 특유한 게 있고 또 공통한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문단이 이제 그 공통한 거에 대한 거죠. 공통하는 일반적 효력. 두 번째 문단에서 그걸 찾아서 빨간 줄 네모치고 위에서는 특유한 효력. 그래서 공통한 걸 여기서 다루고 특유한 것은 각별의 그 물권에서 살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효력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효력의 종류 이렇게 배운 거죠. 효력에 의의하고 효력의 종류를 본 거고 그 공통한 효력의 첫 번째로 우선적 효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총칙에서 배운 뭐예요 이게? 권리 충돌이죠. 가만히 읽어보면 권리 충돌에 관한 내용이라고 별로 신통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물권 상호 간의 효력 이렇게 갖고 총칙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보면 거기 보면은 그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걸친 거 있죠. 그거 하고 또 그 밑에 서로 종류가 다른 물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이렇게 살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종류, 다른 종류. 같은 종류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에 의한다 이런 거고 다른 종류는 어차피 근데 일정한 순서가 없다고 배웠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건 제한 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거예요. 총칙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걸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20페이지에 괄호 4번에 보면 괄호 3번도 객관식 지문에는 나옵니다. 뭐냐면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괄호 3번을 잘 보면 배타성에서 나오는 직접의 효과이다 이런 말이 보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메모리 펜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배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 효력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두 개 이상 점유권의 상호 간의 대립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점유를 성립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개의 점유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뭐가 도출되냐 하면 여러 개의 점유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독특한 거로 간접 점유나 점유 보조 관계 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개의 점유를 거꾸로 인정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조종하는 배후 점유 말이에요. 간접 점유가 있을 수가 있고 이걸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점유하는 수도 있고 점유 보조 관계라고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말은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 그걸 알아줘야 돼. 우선적 효력만 문제가 되니까. 우선적 여기서 걸어 3번에서 알 거는 점유권 사이에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괄호 4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강제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 보면 전부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선 특권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특권. 거기다 우선 특권이라고 써있죠, 그러고. 각각 다. 이 종류들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객관식은 되니까. 우선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권을 갖다가 특별히 강제로 인정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우선 특권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이유 야를 불러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순서에 다 우선해버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신통하기 어려운 일은 없는데 이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줄에 있듯이 성립의 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은 말이에요. 채권이 물권보다 먼저 성립했더라도 나중에 성립했더라도 물권은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건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걸 좀 체크해 보세요. 괄호 1번의 끝부분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죠?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뭐 이런 말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그런 논리예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우선한다. 아무리 그 법치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나면 거기서 아무리 목 놓아서 법치를 외쳐봐요 소용이 없어요. 일단 맞고 볼 일이에요. 그게 우선한다니까. 그것처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는 게 우선한다 이거예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괄호 1번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죠. 끝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뭐냐면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예외. 가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뿐입니다. 두 번째 거는. 다른 권리는 없고, 다른 채권은 없고,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그 법조문에 나와 있다. 그 끝에 나와 있죠? 621조.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621조. 그걸 좀 체크해야 된다. 임차권이 등기하면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등기하면 621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 물권이 실제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사자 사이가 아니고 물권자와 제3자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권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고. 근데 원래 그 임차권의 등기에서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머리 아파 하니까 저기 한데 그 622조를 잘 읽어보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응? 여러분 622조 1항을 잘 읽어보면 그 괴상한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보통 등기는 말이에요. 땅에다 등기하면 땅이 대항력을 가지고 건물에다 등기하면 건물이 대항력을 가지게 돼 있죠. 근데 622조 1항을 잘 보면 건물에다 등기했는 땅의 효력이 있다, 뭐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응? 괴상하게. 우리 민법의 유일한 조항입니다. 보통 A에다 등기하면 A가 대항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A에다 했더니 B에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 삼아 기억을 해두세요. 621조 이왕 공부하는 길에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이고 등기할 수 있는데 그 등기가 괴상한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에는. 엉뚱한 데 효력이 생기는. 알겠습니까? 지금 잘 몰라도 그냥 문장만 보고 이런 괴상한 게 연달아 나오는구나. 그래서 가등기하는 거, 가등기도 뒤에 자세히 배우고 부동산 임차권 자세히 배우면 여기서는 종류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 이상한 까리한 게 있구나. 이 경우에 그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가등기된 그 청구권하고 등기된 임차권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권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고 물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권과 마찬가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에 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권보다 먼저 등기되거나 가등기되면 우선한다 이 뜻입니다. 항상 우선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채권에 대해서 물권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선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이 채권을 뒤돌아보면서 너보단 내가 이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뾰족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내용이. 그걸 설명하는 거지, 괄호 3. 괄호 3번을 잘 별표해놓고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강제 집행과 파산 시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파산은 뭐 여러분이 파산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강제 집행의 경우에 이 의미를 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잘 읽어보세요. 강제 집행의 경우에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수단을 취하여도 물권자가 무조건 우선한다 이 뜻이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수단을 취하여도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도 이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원래 그 말이니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도 또 실현해도 이 뜻입니다. 신청하고 실현해도 그래도 강제 집행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강제 집행을 자꾸 말하니까 헛갈려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시험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은 경매하는 겁니다. 경매가 주를 이뤄요. 실제 케이스도 그렇게 내죠. 경매에 관해서 내지 뭐 이렇게 수많은 강제 집행 수단을 다 시험에 내고 그러지 않아요. 강제 집행법에서 하는 거죠. 민사집행법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그래서 민사집행법의 쌍에서 실제로 민법에서 의미가 있는 경매입니다. 뒤에 그 질권 저당권을 보면 전부 다 경매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게 돼도 경매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경락 대금이 나옵니다. 경매에서 이제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건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들어서 알겠지만 실제 자유로운 그 임의적인 매매 행위보다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경매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떼돈을 버냐 하면 빌딩이 20억인데 8억에 사요. 약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 15억에 팔아먹는다. 한 큐에 잡아버립니다. 그냥. 1년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한 3건만 걸려버리면 뭐 이렇게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살 만큼 산다 이런 얘기죠. 3건이면 얼마야 이거? 3, 7, 20. 20억 아니야.
거기서 약간 뭐 경비를 떼도 한 10억은 남는 거 아니야. 절반을 뗀다 하더라도 설사. 10억이면 한 달에 1억씩 번다니까. 어? 뭐 하긴 그래 봤자 뭐 야구 선수보다 못하죠. 경매 브로커 아무리 발광해봐야 야구 선수보다 못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이게? 뭡니까? 야구 얘기했더니 이런 거? 그거 계산 안 되고? 5기로 계속 해봐 그러면? 나는 그 좀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뭐냐면 뭐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런 게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게 속을 새기면 끝까지 갑니다 그냥. 나중에 도끼를 부시나 있어도. 나는 그 우리의 인간의 삶에 수단이 되는 도구들이 기어오르는 걸 절대로 못 봐요. 눈 뜨고 못 보지 난. 죽으면 죽었지. 컴퓨터 그냥 무수히 때려부셨습니다. 그래갖고 하다 잘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보다 끝끝내 안 되면은 절대로 난 남한테 안 들고 가요. 내가 쓰던 물건을 절대로. 마당에다 내놓고 부셔버립니다 그냥. 샅샅이. 왜냐하면 내 인생관은 뭐냐면 이런 기계한테 모욕을 당하고 뭐 살아봐야 뾰족한 수 안 나옵니다. 그따위 인생 살아봐야 뭐 끝이 뻔한 거니까. 그럴 바에는 같이 죽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요새 그 해커들의 암호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새 그 난리죠. 여기 근데 몇 사람이나 참가했습니까? 일본하고 붙었죠 한판. 이번에는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감정이 원래 있는 데다가 뭐 독도 우표 사건으로 물론 여기에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나긴 납니다. 왜 그 우표를 하필 지금 발행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막 여러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왜 그 우표를 지금 발행했냐 이거 하필 조그마한 시간을 놔두고 작년에 발행하거나 왜 내년에 발행하지 않고 꼭 요때 발행해야 되는 거. 선거는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석 달 남았죠 지금. 약간 좀 냄새가 나긴 나지만 그건 그거고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표 발행하는데 말이 많으니까. 일본을 그냥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일본은 목표가 이겁니다. 일본의 모든 사이트를 다운시킨다. 일본 사람은 완전히 그 암흑천재 사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몇 달 전부터 그 방법의 재료들을 분포했습니다. 다 배포했어요. 고시생만 모른다. 그러니까 고시생만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뭐 없는 사이트만 뒤지고 앉아있고 전국의 모든 젊은이가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동료들이 지켜놓은 나라에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 심보를 버려야 되죠. 거기까지. 그거 우선한다. 경매 그 경락 대금 있죠. 경락 대금이 나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들고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 대금이 나왔는데 물권자가 우선해서 들고 간다. 그런 얘기라고 이게 정확하게. 그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생소할지 모르니까 갑이 말해요. 을과 병이 있는데 을한테 뭐 5천만 원 빌리고 이 사람한테 뭐 3천만 원 빌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설정 안 했어요. 영수증만 하나 딸랑가지고 영수증만. 뭐 물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아예 처음부터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바꾸면 머리 아프니까 어떤 그 채권자가 물권을 설정하면 물권자만 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지위는 당연히 갖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히 갖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안 해도 어차피 채권자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그 양수 겹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권 설정 안 한 놈이 하나 있다고요. 채권자일 뿐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채권자인 을이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재산 중에 해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논의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의 집을 경매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집을.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또 검토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의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죠. 이 사람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채권자고 3천만 원에 대한 물권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걸 먼저 빌려주고 먼저 성립했다고 했을 때도 변제기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성립했다 할지라도 이 재산에 대해서 물권자가 우선을 합니다. 근데 그 우선이 뭐냐는 거야. 우선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집에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을 물리치고 가서 서 있을 때 있는 권리라는 얘기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 뭐냐 이거예요. 이 경우에 갑이 빚을 안 갚으면 말이에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이 먼저 강제 집행을 했어요. 즉 경매를 신청했어요. 먼저. 이 사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고 이 사람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이 집이 시가 1억인데 뭐 5천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응? 경락이 돼가지고 경매가 낙찰되는 걸 경락이라고 해요. 경락이 돼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경매 법원에서 받았으면 이걸 분배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혼자 다 애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물권자인 범위 내에서는 말이에요. 범위 내라는 게 3천만 원 범위 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에서 이 사람이 먼저 3천만 원 들고 가버려요. 재주는 이 사람이 다 부리고 돈 이 사람이 갖고 가요. 3천만 원 갖고 가면 2천만 원 남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다 갖고 가냐? 아니에요. 아, 여기 3천만 원 받았으면 다 받았구나. 다 받았으면 됩니다. 다 받았으면 끝났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못 받아, 이게 같이 5천만 원이었으면, 그래도 5천만 원 다 두고 가버리네? 또 다른 빚이 있다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른 채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또 같이 갖고 가요, 또. 액수에 비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복잡하니까, 물권자가 이 3천만 원에서 먼저 들고 가버려요. 그게 우선적이라는 말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물권을 설정한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 하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락대금 받으면 그 돈에서 물권자가 가만히 있다가 먼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남에게 돈 빌려줄 때 이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아까 배운 것 중에 이거보다도 우선하는 것도 있어요, 또. 물권보다 우선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전부 우선 특권들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돈 빌려줄 때는 우선 특권 있는가 살펴보고 물권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그럼 안심이 된다 이거예요. 특히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선 특권 중에 문제되는 건 뭐냐면 거기 주택임대차 보증금하고 그 소액 보증금 있죠. 그거에 잘 걸려들어요, 보니까. 그건 왜냐면 공시 방법이 없어요. 주민등록하고 점유인데 그걸 잘 못 본다고 이상하게. 잘 못 봐요. 사기칠 때 이놈들 하는 짓 보면 일단 며칠간 여행을 갔다 오시라고 그래요. 세든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사람이 없어요. 짐이라는 건 살림살이는 거의 비슷하죠. 주인집 거하고 세든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잘. 외부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집 살림살이인 줄 알지. 또 신발이 많아도 이 집에 식구가 많은가 보다 그러지. 그게 뭐냐, 그 신발 다 비슷한 거 신으니까. 주인집은 금신을 신고 세든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구별이 되지만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떤 거 돈을 빌린다 이거예요. 물건을 설정을 하려고. 그럼 나중에 일주일 뒤에 다시 와보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 새들어서. 당신이 언제 새들었냐면 계약서를 보여줘요. 확정일자 찍힌. 자기보다 앞서 있다 이거예요. 날라간다 이제 그 부분에 한해서. 물론 3천만 원밖에 아니니까 또 소액보증 아주 작습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머리 아프거들랑 그 괄호 3번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이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거 있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마무리 지어도 결국 물권자가 다 들고 간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알겠습니까?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도 마찬가지예요. 물권자. 저 윗사람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윗사람도.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그때는 다만 뭘 처리해요? 우선 누가 먼저 선언권을 설정했느냐. 성립의 선으로 판단한다. 여기까지가 우선적 효력이고, 이 괄호 3번은 지금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안 따라할 소지가 있는데, 이 뒤에 담보물권에 관한 문제는 전부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참고 삼아 놔두고 거기 파산법에 의하면 별제권이 있다 그러는데, 우선 변제권하고 비슷한 겁니다. 파산법을 별로 중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제도가 실제로 활용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이 많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1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은 이은영 선생님이가 교과서에 보면 뭐 물권적 청구권 말고 물권의 효력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물권 청구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로는.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순전히 법조문의 문제입니다.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조문의 문제라고. 오늘 나와준 프린트의 2페이지, 한 4페이지구만? 4페이지 그 메뉴에 문제가 있죠. 그걸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걸 푸는 게 목표인데, 처음부터 대짜고짜 그걸 풀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조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총칙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총칙에서 배운 게 있다. 물권 청구권에서 뭘 배웠어, 도대체 총칙에서? 뭘 배웠을까요? 물어봐도 모른다, 이거야. 배웠는데, 분명히.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안 나온다, 답이 이상하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건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그냥 복습을 안 하는 거야, 그냥. 324페이지에 있잖아, 324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뭘 또 알 수 있어요?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거. 그런 암기력으로 뭘 맨날 암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며칠 만에 까먹는 암기력으로. 될 걸 하자고 그래야지. 324페이지에 물권 청구권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CO에 안 걸린다고.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CO에 안 걸린다는 게 다수설이고, 곽윤희 선생님은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소유권에 기한 건 안 걸리고. 근데 이용준 선생님은 정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기한 건 걸리고, 제한 물권에 기한 건 안 걸린다. 세 가지 학설을 말했죠. 우리나라 압도적인 다수는 뭐예요? 소멸시 안 걸린다는 거야. 하여튼, 뭐, 제한 물권이든 뭐든 간에. 그걸 떠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거 하나는 거기서 배운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관련된 문제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냐 해서 그걸 물권 청구권을 보는 그 무지막지한 학설도 있다고 그랬죠. 대법관 중에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나는 논점이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도 나와, 여기도. 그 말이 다시 나온다, 다시. 예?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23페이지 괄호 6번이 그거죠. 알겠습니까? 23페이지 괄호 6번. 그건 총칙에서 324페이지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건 뗀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청구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또 이것과 우리 관련해서 총칙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청구권이라는 거야. 청구권. 청구권은 총칙이 어디 나와요? 그건 맨 앞에 나오잖아. 또 권리의 종류에서. 귀찮더라도 자꾸 그걸 연결 지어야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배운 거고 뒤에서 배운 거하고 같은 건데 연결이 안 돼버리면 헛수고를 하게 된다, 우리가. 머리통이 복잡해지고. 청구권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53페이지에 첫째 문단 끝에 있는 말이죠. 그거예요,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말이에요. 물권 청구는 기초가 되는 권리가 뭐가 돼요? 물권 아니야.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된다고, 아예. 알겠습니까? 물권 청구는 물권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것과 분리해서 처분이 안 돼요. 그걸 또 하나 배웠다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청구권은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행위를 요구한다. 여러분이 참고 삼아 이런 거 한번 알아봅시다. 갑이 을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 행위라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부자기가 다 포함되는데 을이 을 보고 갑에게 깡통 식혜를 하나 사라고 그랬어요. 깡통 식혜. 사고 알아야 했다고. 그러면 이 말의 통상의 의미를 잘 파악해봐요. 깡통 식혜를 사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거를 사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이걸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지금. 갑에게 을로 하여금 깡통 식혜 하나를 사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통 이걸 사갖고 오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누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을이 부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가게 갔다 오는데 뭐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사주고 일당 주고 식혜값 주고 뭐 하려고 얘한테 시켜 그걸. 얘한테 시킬 권리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 그건. 뭐라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을이 다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비용을 얘가 부담하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원래도. 비용 다 들여서 남 시켜먹는 건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아무나 시키면 된다고. 그 권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하라고 하면 다 하지. 요새 일자리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경비를 다 이 사람이 의무자가, 채무자가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가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평소에 부모가 뭘 시키면 말이에요. 마땅히 내가 내 경비와 내 노력으로 모든 걸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 놈들이죠, 이거. 차비 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목마른데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 돼요. 돈 다 주세요, 그리고. 요게 뭡니까, 요게.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죠. 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이 민법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된다면,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이제 의미는 파악했습니까? 그러면 잠깐 지금 말한 거가 과연 그런 게 있을까? 그거 이상하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거를. 여러분이 말이에요. 24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 읽어보라고. 24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 음미하면서 남에게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걸 찾아봐요. 여기서. 그런 게 내가 심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행태를 바라보면 금방 압니다. 이 젊은 학생들 중에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마땅히 제가 해드려야죠 이래놓고 돈은 달라고 그래, 이상하게.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럼 뭐냐고. 그런 건 없어요. 애초에 그럼 마땅히 해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필요한 경비를 다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정확하게. 근데 마치 무슨 생색을 중요한 걸 내는 듯 하면서 결국 돈은 다 내라 이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거 없다니까. 규범의 세계. 윤리 규범에도. 그럼 괴상한 논리는. 요즘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그 이상한 풍조 중에 하나 내가 볼 때 그겁니다. 그 새로운 규범이에요. 내가 보니까. 새로운 규범이라니까. 여러분 이 24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마땅히 제가 그 누구를 도와드려야죠 라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은 네가 내라. 그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의무를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개소리입니다, 그것은. 이게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도, 우리 정치인도 훔치고 떼어먹은 돈으로 하겠다는 심보시고 가보니까 원래 그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정치하는데 왜 정치자금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유럽과 우리나라의 판이한 정치 환경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내가 돈 번 것이 전부 우리 사회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환원하려고 정치를 합니다. 돈 많은 자들이. 내 돈을 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마땅히 의무를 자기 스스로 내가 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개뿔따구나 거지 같은 새끼들이 돈 한 푼 없이 뛰어들어가서 뭐라냐면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다. 바보같이 또.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 돈 가지고 하면 하나보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거짓대들은 국민의 돈을 훔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 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게 젊은 세대에 만연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훔쳐다가 하는 거구나,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걸. 24페이지 상단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에게 나는 이런 의무를 진다 또는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함부로. 돈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서 정치인 욕하면 안 돼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불량 마이크만 이제 보니까. 벌써 이게 사무실에서 뭔가 식은땀이 날 텐데. 지금 세 가지 논점을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물권전청권이 뭔가를 보자 이거예요. 의의에 보시면 물권전청권은 언제 발생하냐가 나와 있습니다. 청구권이 뭔가는 알고 있으니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여러분이 이거 곽윤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용의 실현은 항상 행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총치에서 이미 말을 했잖아. 말을 했는데 왜 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걸로라도 선생한테 한번 엉겨보는 거예요? 꼬장을 피는 거예요? 물권의 행사가 어떤 사정으로 여기 중요한 말인데 어떤 사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행위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다 포함하는 사정입니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이 우선 이것은 시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권전청권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의 침해 있죠. 과거의 침해, 여기서 이제 과거라고 하면 안 되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너무 날 겁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과 미래의 사건에 관한 거라는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민법상의 모든 구제수단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걸려있는 게 있어요. 침해가. 근데 침해가 끝난 게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 있다고. 각각 다르죠. 예컨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부 끝난 겁니다. 과거에 관한 거. 끝난 거라고. 현재 진행형이 원칙적으로 물권전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전 청구권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 수단도 있어요. 여러분이 법정에서 206조하고 214조를 읽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침해를 미리 대비하는 수단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물론 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중에서도 예컨대 침탈에 관한 반환 청구권 같은 것은 끝난 겁니다, 거의. 요거 이제 나중에 이 구제수단들을 배우는데 지금 여기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구제수단들이 말이에요. 이런 시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에 대한 그 구제 방법은 여러분 209조를 보면 자력 구제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제. 그거예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거. 그리고 205조하고 214조에 또 하나 있는 거 있죠. 방해 제거. 그 방해 제거하고 이 209조의 자력 구제가 현재 진행형에 대한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 교과서를 보러 가서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 청구이다.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것과 관련된 거는 뭐죠?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정한 행위를. 알겠죠? 물권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그 뜻이죠. 물권적. 절대적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구권이다. 그리고 행사의 방해에 대한 구제수단입니다. 행사 방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물권 청구에 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민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민법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잘 보면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해서는 거기 여러분 규정 앞에다가 완전한, 이걸 붙이세요. 각각 완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는 각각 완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오늘 나와준 프린트를 보면 각별로 조문이 따로 다 있죠. 소유권과 점유권 메뉴에 있는 거는. 프린트를 보면. 그 박스 말이에요. 아까 보던 거. 그 박스의 맨 위를 보라고.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에서 각각 조문이 다 있잖아. 소유권과 점유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있다.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해서 각각 규정을 두고 조심할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거를 나머지 물권들에 준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박스의 왼쪽에 보면 조문을 다 실어놨죠. 그거 빨리 찾아봐요. 박스의 왼쪽. 몇 조 다 써놨잖아 내가. 지상권부터. 과연 그런 게 준용이 되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준용이 그리고 점유권 쪽을 준용하는지 소유권 쪽을 준용하는지도 살펴봐요. 그 박스를 또 채우면서 빈칸을. 법전 찾는 김에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찾아봤습니까? 다? 그 답을 다 칠 수가 있죠.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뭐죠? 어떤 물권에는, 어떤 제한 물권에는 214조만 준용이 되는 게 있고, 즉, 방해 제거하고 예방만 인정되는 게 있고, 어떤 제한 물권에는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는 거예요. 213조도 준용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13조가 준용되지 못하는 건 뭐냐 이거야. 그건 간단한 겁니다. 뭐가 간단하냐? 213조를 잘 보면 그 반환 청구권에 관한 건데 딴 사람이 불법하게 점유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내 물건인데 딴 사람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법전인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오늘 모르는 놈인데 법전을 들고 가 이상하게. 그럼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게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알겠습니까? 별게 아니고.
민법 공부했는데 저놈이 내 물건을 들고 가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껏 생각하는 게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겠구나. 이상한 놈들이 아닌가 그런데 213조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 물건 남이 들고 갈 때.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213조는 그것만 얘기하면 그런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당연한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걸 점유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당연한 전제로 뭐가 요구되냐면 점유할 권능이 있었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을 수 없는 걸 남이 뺏어갔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도 원래 가질 수도 없는 거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었어야 뺏길 수가 있고 뺏겨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뺏길 수가 없다고.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뺏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권자 청구에서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점유 권능이 없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점유 권능이. 여러분이 그 박스 밑에 문제를 보면 알겠죠? 박스 밑에 2번 문제. 그게 그거라고. 그거예요, 그게. 가질 수 없으면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 표하고 그 2번 문제를 보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설명이 되는데 그 유치권은 왜 그러냐? 유치권은 원래 점유하는 권리인데 이게. 유치권은 원래 점유하는 권리인데 이건 왜 그럼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까?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하나의 권능이 아니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328조를 보게 되면 유치권은 점유가 있으면 성립해버리고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여기. 유치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알겠습니까?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려. 원래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 같은 거는 뺏겨야 되는 거죠. 근데 유치권에서는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까.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려. 아까 배운 것 중에 물권적 청구권은 말이에요. 물권은 소멸했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권은 소멸했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있을 수가 없다고. 유치권은 이게 성립, 소멸에 관련된 요건이라 점유가. 점유 뺏기면 소멸해버려 유치권이 아예. 알겠습니까? 그 유치권이 소멸했는데 유치권에 얘기한 무슨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긴. 그래서 유치권에는 전부 X표를 해놨죠. 여러분, 1번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갖다 그걸 풀 게 아니라 위에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권리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 유치권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점유권에 기한 246조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여러분 이런 의미 들죠? 아니 그럼 말이 이상하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뭐 점유 뺏기면 유치권이 소멸해서 없다면서? 그 점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유는 점유 뺏기면 바로 소멸한다고 안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204조를 3항까지, 그러니까 2항까지 잘 봐봐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니까 점 뺏기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리에서 왜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질권은 여러분이 보면, 조문을 안 써놓고, 똥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질권 쪽에 가면 대부분 준용 규정이 끝부분에 있는데, 지금 법조문을 찾아보면 이상하게 전혀 물권 청구에 대해서 말이 없어, 이상하게. 질권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원래 전형적인 문제적으로 질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주관식에서도 법전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왜 내는 거예요? 법전 주고 치는 시험에서 법전이 안 나오니까 시험을 내는 거 자꾸 모르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그냥 질권 쪽에 여러분 법전 아무리 찾아봐도 물권 청구 안 나오게 그러니까 주관 시험에 내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법전이 없으니까. 근데 통설은 저렇게 인정합니다. 다. 알겠어요? 통설은. 그래서 통설이라고 써놓은 거야. 조문도 없는데 인정하니까. 그래서 법조문 가지고도 거기 1, 2번 문제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 있죠.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논점이에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찾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건 뭐 읽어보면 뭐 별로 모르는 말은 아니죠. 그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면 전부 논점이 그겁니다. 점유권에 기한 거하고 소유권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거는 나머지 제한 물권에 전부 준용되니까. 그걸 다 포괄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하고 점유권이 특수한 물권이라고 했죠. 본래의 물권은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패거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유권 패거리들. 그래서 이제 본래의 물권에 기한 걸 기니까 말이 본권에 기한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유권 패거리들 거 말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이렇게 말한다고 보통. 둘로 갈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한 물권은 전부 213조나 214조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잖아요. 전부 똑같이. 그러니까 이 패거리하고 점유권하고 조문이 따로 있죠. 대비해서 그러면 한다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그런데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204, 5, 6조와 214조의 문제죠. 결국 그렇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차이점을 익히는 게 또 하나 논점이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시험에서 가장 골탕을 먹는 게 뭐냐면 204조와 213조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204조와 213조. 양쪽을 째려봐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단어가 한쪽에 안 보이죠? 어떤 단어가. 침탈이라고 써있잖아요. 침탈? 한쪽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침탈. 그러니까 법학은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눈이 밝으면 되지 대가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글자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딱 비교해보면 차이 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뭐가 있고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IQ 낮은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IQ 높은 사람들은 반성을 하게 되죠. 눈만 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학은. 머리에 좋을 필요 전혀 없어요. 조선시대 때 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 법조인들을 종육품으로 했던 것은 정당한 대우였습니다. 내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머리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종육품이라는 있잖아. 날 잘못해서 내가 참. 서리라고 했죠. 서리. 서인들이 담당하는 거라고 법조인은. 요즘 말로 하면 행정고시에 붙으면 종육품이고. 알겠어요? 서열이 낮은 지방 수령의 직위가 종육품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붙으면 어디 그 조그만 촌락의 그 수령으로 갑니다. 일단 종합적인 행정 능력을 평가받으러. 거기서 돈 떼먹다 걸리면 끝장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이게 주민들을 휘어잡아가지고 뭔가를 막 많이 상납을 하면 말이에요. 중앙에. 그럼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승진해서. 연속국에 나오는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얼마나 철저했냐 하면 내 아들이 있고 정승의 아들이 들어가 연마을에 있어요. 이쪽에 별 볼 일 없는 놈이 가 있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면 정승 아들을 이렇게 중앙으로 끌어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 맞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목숨 걸려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잘못하면 반역으로. 오로지 얼마나 많이 상납했냐 그걸로 합니다. 경선 있죠? 왜 이렇게 걷어 다니는 배 또는 육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로 결정해요.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느냐. 내 아들이 만약에 수탈의 액수가 좀 적을 것 같으면 이런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지재산을 털어가지고 보태줄 수는 있습니다.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근데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그게 후대에 문란하게 된 것은 철정 연간 이후부터입니다. 문란해진 것은. 그전에는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왕실의 후예라도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반이 수탈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거트린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그 뭐 대장금 이런 거 보고서 조상들의 그 정치 체제나 문화적인 어떤 이런 수준 같은 거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녀의 일생이 그렇게 대단하면 딴 사람의 일생은 한 수천 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연속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심지어 국사책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선비들의 삶조차도 전혀 방영을 하지 않는다. 연속국을 안 만들어요. 이상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송시열 같은 분도 율곡이나 퇴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름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연속극을 만든 적이 없다니까 이상하게.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런 걸 방영하게 되면 국민을 속이고 돈을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곡 선생의 일생 같은 걸 연속극 내보내버리면 정치인 다 맞아 죽어버려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다 맞아 죽는다고. 아니,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 이놈들 보니까 되게 나쁜 놈들이네, 이거. 다 쫓아내렸다, 이거. 퇴계 선생님의 일생을 만약에 내보내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고. 인구가 격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내보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황된 거짓말만 이렇게 하지, 구체적인 거 어릴 때부터의 삶이나 이런 연속극 쓰는 놈 봤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못 내보내요. 그런 건 웬 거지 같은 광대 패거리 아니면 뭐, 궁녀 나부랭이들. 그런 거밖에 안 내보내니까, 전부. 여러분 참고 삼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율곡 선생하고 퇴계 선생의 연속극이 있었어요. 연속극이 있었다고. 굉장히 그 존숭을 하니까. 그래서 사회 문화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담배값 같은 데에도 그런 말을 안 써요. 뭐 세종, 순신 이런 담배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양담배에는 유명한 사람이 들어가 있죠. 각 나라에. 우리 안 붙인다니까? 그게 담배라서 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웬 거지 같은 것들만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담배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필 때마다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살았을까? 잘못하면 담배 끊죠. 아침마다 각오를 다질 거 아니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자. 그런 사람 많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 부패 정치인이 볼 때는. 그저 쥐새끼처럼, 들쥐새끼들처럼 남의 걸 훔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그 와중에서 자기도 두목으로 이렇게 잘 노는 거지. 모든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핸드폰도 안 사고, 술도 안 처먹고, 비디오도 안 보고, 밤새도록 공부만 한다. 그럼 살 수가 없어. 정치인 다 도망가 버리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살면. 그러니까 그 부패 정치인을 정말 그 성립 요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이에요. 흥청망청. 길 가다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수호기도 하고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해야 그 도둑놈 두목이어서 뛰는 거지. 이거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반짝반짝 하고 그냥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정치인이 제 발로 도망가면 제 발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국민 전원이 만약에 정신을 차려버리면 제 발로 나가버려 다.
갑자기 무슨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응?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얘기가? 이게 큰 문제인데, 정말. 무건요청권 설명해 주세요, 무건요청권. 어? 아,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난 거야? 204조와 213조를 보면, 응? 여기 침탈이다, 침탈? 여기는 없고. 그럼 이게 침탈이 뭐냐는 거야, 침탈. 응? 침탈이 뭐냐.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봐야 되죠, 확실하게. 대충 볼 게 아니고. 이제 침탈은 점유권에 나오겠죠?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어디였어, 이게. 그 159페이지에 나오는데, 161페이지에 나옵니다. 161페이지 매뉴얼을 봐봐요. 침탈이 뭘까, 도대체? 침탈 즉, 뭐라고 돼 있죠? 빼앗겨야 된다. 거기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줄 읽어야 되죠. 좀 말 같은 말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매물배 7이에요. 침탈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우선. 침탈이 뭘까, 정확하게. 침탈에다 빨간 걸로 내모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초 개념이에요. 이걸 자꾸 까먹는 사람은, 여러분, 저거 퀴즈 문제 답변해봐. 침탈된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누가 졌어요? 모릅니까? 침탈된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대입하면 되나 보다가. 알겠습니까? 법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젊을 때는 춘향전도 그랬고, 갑자기 시를 하나 와서 들고 옵니다, 선생님. 도대체 재미가 없어 보이는 시. 들고 와서는 내일까지 법률 용어 다 바꿔갖고 오라는 거야. 여기 있는 말들을.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짭니다. 머리만 쥐어짭니다, 그냥. 그리고 빈손으로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왜? 이거 못 믿고 가는 거예요. 동료애를 발휘하는 학생이 꼭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상하게 지금 밤새도 연구회가 제일 먼저 와 있어, 학교 이상하게. 그럼 사람을 찾아다녀, 막. 빨리 오라고.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코팅 하는 게 없었어요. 요즘 보면 비닐 위에 뭐 넣는 거 있죠. 지가 또 밤새도 글씨를 잘 써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다 넣어갖고서는 일부러 이렇게 잘 보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이렇게 열면 보인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딱, 절묘하게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인사가 그거예요. 야, 너 레포트 써왔냐? 아니? 당연히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은. 대다수 학생. 그러면, 그래? 야, 근데 뭐, 너같이 이렇게 바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애가 새삼스럽게 레포트를 쓸 시간이 있겠냐? 급한 대로 그냥 이게 내용은 부실하지만 이걸 베끼거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냥 상대방은 막, 마치 그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에서 만난 듯이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얘 빨리 쓴 애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에요. 일종의 거래행위에 속합니다. 암묵적인. 알겠습니까? 얘는 저녁 때 호가 찬란합니다. 점심 때도 그렇고. 맛있는 점심. 저녁 때도 뭐, 한곱부. 뭐, 몇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로 먹고 사는 놈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 이놈들 보니까. 지금도. 국민한테 구라쳐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허구한 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침탈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반환 청구권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204조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빼앗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법조문에 요건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빼앗기질 않고 내 손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달래. 알겠습니까? 못 달랜다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면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빼앗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빼앗기냐 안 하냐로 차이 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세 개. 세 개라고. 사기당해서 내놓는 거는 빼앗긴 게 아니고 내 손으로 내는 거죠. 내 손으로. 그렇잖아요. 강박도 마찬가지죠.
겁먹어서 내 손으로 내놓은 거라고. 빼앗긴 게 아니고. 차고에 기해서 내는 것도 헛갈린 건 내 사정이고 내 손으로 내놨어요. 그냥. 내 손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04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204조가.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문제, 지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 질권에 말이에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왜 213, 204조를 다 준용하자고 하냐 하면 통설이 이 사각지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뺏겼을 때 이것도 적용이 안 돼 버려. 근데 질물을 뺏기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들이에요. 질물. 여러분 생각해봐. 질권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돈 받고 내 물건을 맡기는 건데 반지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그러면 맡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돈 10만 원 빌려주고 시계를 하나 맡았는데 이거 돈 받고 잡은 거네. 누구 훔쳐갈 사람 있으면 만들어 훔쳐갈 시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죠. 그래서 꽁꽁 감춰놓는다고 이걸. 그러니까 그거를 뭐 뺏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이걸로 걸립니다. 이걸로. 사기당해가지고 주거나 뭐 이렇게 걸린다고 다. 착오로 주거나. 한 석 달 지나면은 뭐 시계 같은 거는 잘 잊어먹어버려 요즘. 이게 뭐 응? 깜빡 잊어먹어버려. 이게 누구지 이거? 우리 조카 건가? 별거 아닌 것 같으네. 버려버리니까 된다고. 이걸로 주로 없어져요 이게 물건이. 근데 이걸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용이 안 돼. 왜? 이건 침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또 조문에 없어 또 아무것도. 질권에 아까 봤잖아요. 물건 조문이 없다니까 아예. 그럼 조문이 없고 이건 침탈이 안 되고 못 찾아온다는 결론이 나와요. 못 찾아온다는. 그래서 통설은 이걸 전부 준용하는 거예요. 조문이 없는데도. 왜냐하면 이거는 질권도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침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준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둘 겸 204조에 그런 차이가 있다. 204조와 213조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하고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결정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침탈 요건 때문에 걸려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204조는 말이에요. 침탈이 안 돼버리면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조문에 딱 명시로 써있기 때문에 161페이지도 봤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 차이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항목별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나머지도 좀 차이점이 있지만 안 중요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204, 56조와 213, 214조 전체를 비교해봐요. 당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204, 56조에는 전부 다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어 이상하게. 213, 214에는 안 들어가 있어. 뭐 한 군데만 들어가 있어. 한 군데만. 알겠습니까? 그건 논점이 그거예요. 204, 56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혹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그 포함되는 내용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204, 56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라는 거하고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여러분 750조의 요건하고 204, 56, 213, 214의 요건을 살펴보면 물권적 청구권 쪽에 없는 요건이 750조에 있죠. 고의 과실 위법성이 있잖아. 고의 과실. 특히 그 고의 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고의 과실. 204, 56조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고의 과실이 안 들어가 있다고 조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이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그 조문 204, 56조에는 고의 과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만약에 750조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에도 불구하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조문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응? 그건 또 우리가 어디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냐. 응? 그럼 계산한 내용은
그건 뭐냐 말이에요. 어디 갔어 이게 또. 159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문단을 그 다음 페이지에 빨리 속도로 읽어봐요. 159페이지 맨 밑에부터 괄호 2번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선은 이걸 뭐라고 본다고 했습니까? 이건 750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그 말은 근데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권은.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요걸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자동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는 데는 고의 과실이 필요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데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그 중요한 논점이에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거야. 고의 과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겠죠?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21페이지 괄호 3번에 나와. 21페이지 괄호 3번을 저절로 알았잖아, 저절로. 법전을 비교하다가. 요 가서 21페이지 괄호 3번. 거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죠? 물권적 청구, 다섯 번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걸 녹색으로 칠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야, 이게. 삼각관계에 있냐? 불륜관계에 있냐? 뭐냐, 이게. 고의 과실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의 관계에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관계에 있냐? 그건 요건이고. 효과도 문제가 돼요, 효과. 뭔 효과? 여러분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763조를 먼저 보고 763조 이게 참 빙빙 돌아가는 건데 쿠션입니다 이거. 76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39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394조를 확인한 사람 394조를 읽어봐 이제 또. 394조 뭔데 거다 준용하는 건지. 손해배상은 돈으로 한다는 거야 돈으로. 그렇잖아요. 돈으로 한다. 손해배상은 뭐 때리면 맞는 걸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한다고 써있어 거기 보니까 이상하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행위를 요구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 돈으로. 알겠습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행위를. 그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하고는. 효과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로 해요. 행위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원래 물권적 청구권이. 요건에서는 뭐가 차이 나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효과에서는 돈으로 하냐 행위로 하냐. 왜 내가 물권 청구권을 강의하는데 푸닥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법전을 두고 씨름을 하고 앉았냐면 법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 전후 좌우를 막 비교하다 보면. 그리고 그냥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게. 의심스러운 말을 듣고 외우느니 내 손으로 찾아보는 게 더 빨라요. 법전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 나는 걸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246조 쪽에는 무슨 기간이 있어, 기간. 213, 214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객관식 잘 나오죠? 246조를 봐봐.
뭔 기간이 쫙 나와 있다고 이상하게. 에? 근데 213, 214에는 그런 말이 없어 이상하게.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소유권 쪽에는 왜 기간이 없냐면 소유권은 그 항구성 또는 영구성 때문에 소유권을 안 주고 잘. 불사시냐. 물권은 안 주는데 물권은 청구권만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청구권의 특성상.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 기간이 없는 거예요. 사용기간이. 행사기간이 없어요. 점유권은 뭐가 있다고. 점유권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눈에 딱 보이는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몇 가지를. 그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대비하지 않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차이점을 시험에 잘 낸다고. 묘하게 틀어가지고 말을.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게 있어요. 246조 자체 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접속하는 접속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그 민및 또는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및 또는의 문제. 그죠? 한번 보면. 여러분이 지금 금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객관식 지문에다가 그 중에 어떤 걸 반대로 써놔버리는 거야. 밑자하고 또는자를 섞어가지고. 그러면 얼빵한 수험생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맞는구나, 이건 그냥. 그러나 분명히 가려져 있다고, 그게. 민및 또는.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걸. 얼빵하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하고 자체 내에서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검토할 게 뭐예요? 법전에서. 246조를 잘 보니까 말이에요. 그 제척기간, 거기는 그 제척기간입니다. 기간에 걸리는 게 물권적 청구권만 걸리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도 걸리게 되죠. 그러면. 그 조문을 잘 읽어보면 손해배상도 걸리잖아. 그럼 그 기간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766조의 예외가 되죠. 원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766조가 적용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죠? 그러면 엄청 땡겨진 게 돼버리는 거죠. 766조에 비해서. 엄청 땡겨지게 되는 거야, 지금 246조의 기간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또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6조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은 766조의 특칙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이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배웠죠? 246조의 손해배상이. 그렇다면 마땅히 이게 원래는 766조에서 결정이 된다고, 시간이. 이 행사 기간이. 근데 이게 246조가 적용돼 버리니까 이건 무지하게 땡겨져 버린다고, 이게. 저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 케이스 풀 때 문제가 되죠. 케이스 풀 때. 이게 점유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해버리면 전부 다 거기 짧은 단기 제척기간에 걸려버려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766조가 적용 안 되고. 왜냐면 명문의 규정을 써 있으니까 246조에.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점유권을 침해하는 거 있죠. 그거는 10년, 3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기로 다 끝나버리고. 246조가 먼저 적용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766조가 적용돼야죠.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불법행위 얘기한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246조에 걸려가지고 후닥닥 행사된다. 후닥닥.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것까지가 전부 법전을 가지고 찾아낸 건데 이건 많이 논점입니다. 시험에 이거 맞네요. 그 예습자료에 나간 거하고. 물권 청구권의 논점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물권 청구권 자체에 관한 논점이고 또 하나의 무지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누구 돈으로 한다는 거냐 그 문제예요. 그게 유명한 비용의 문제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 문제. 물권 청구권에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비용 그 부담이 뭔 소린가 그게. 그거는 이제 이 오늘 나와준 프린트의 그 거시기 가설남래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이게? 7페이지 나왔죠. 7페이지. 유명한 그 고시녀의 속옷 사건이라는 거 이게 바로.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